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벼 품종에 관해서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이래 잘 컬티브. 자,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유한 유전적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서스테이너빌리티, 두 번째는 광지역성, 세 번째는 하나의 유전적 특징. 그러니까 품종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수량성이라든지 다른 거하고 차별되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될 요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려진 품종은 뭐가 있느냐. 첫째, 조생종. 두 번째, 세 번째. 조생종은 early maturing cultivar. 그 다음에 중생종, 이거는 중간이겠죠. 그 다음에 만생종은 late maturing cultivar.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생종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조생종은 조자 들어가는 거예요. 조자. 주로 이제 저기 산간지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종들이 중산간지 여기에 포함된다. 저 강원도 뭐 오대산 월정사 있는데 오대배사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종이 있고 중만생종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통상적으로 또 요게 있고 단기성이라는 게 있어요. 단기성. 단기성은 뭐냐면 생육기간이 120일 정도에서 130일, 뭐 많게는 140일밖에 안 돼요. 근데 만생종은 그건 얼마냐? 보통 170일에서 180일 정도 걸리는, 좀 많죠. 그러면은 거의 한 뭐 40일에서 60일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생종의 개념은 이겁니다. 이제 중북부 지방에는 여름이 또는 봄이 빨리 옵니까? 늦게 옵니까? 늦게 오죠. 그러니까 늦게 오지만 또 가을은 어떻게 와요? 빨리 오죠. 그러니까 벼를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짧죠. 그래서 얘들은 늦게 심어서 빨리 수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품종이 조생종 품종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단기성 품종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육 기간이 짧다는 거라. 그거 앉으면 잘 안 보인다 했잖아. 이쪽에 다음에 이쪽에 앉아. 그 다음에 이제 중생종은 보통 150일에서 160일 정도의 일생을 갖고 있고, 만생종은 170일에서 180일 정도.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또 더 나아가서는 중만생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160일에서 170일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러프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때는 조중만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자, 벼의 특징 중에서 지금 품종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벼 품종 지금부터 5개 빨리 말합니다. 고시까지. 1번에 왜 고시까리가 나왔어? 월강. 그 다음 영호진미. 영호진미 좋았어. 아기마리. 또 잘 나가다가 또 아기바리, 추청. 또 그 다음 캘리포니아 라이스, 칼로스라고 하죠. M20, 201 또는 202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다음 지금부터 품종명을 외워야 됩니다. 일미, 일품 이런 것들 있죠. 삼강, 이런 애들이 벼 품종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면은 고시까는 다음에 하고 우리 걸 먼저 해야지. 우리 일미 하면 일미, 와, 첫 번째 맛, 이런 맛이죠. 이런 의미죠. 이게잖아, 만미자 일미. 그죠? 맛의 끝판왕 일미.
그 맛이 그만 좋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품종이겠다? 밥맛이 좋은 품종이겠다 딱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영호진미라고 했지. 영호진미는 영남과 호남에서 진정한 맛을 내는 쌀 해서 남부지방에 밥맛이 최고 좋은 쌀이 되겠지. 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추청했잖아. 일명 일본말로 아키바레. 아키가 가을이고 바레가 하래 맑다 푸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아키바레 얘는 어떻다? 아, 일본에서 왔으니까 가을에 푸른데 그게 뭐 푸르서 하늘은 푸르지. 뭐 어쩌라고? 그런데 특징은 가을까지 어느 정도 생장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밥맛이 좋다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고시가리는 고시라는 월입니다. 이 고시. 그 다음에 광은 희가리, 빛 이런 말, 라이트 이런 말이에요. 월광입니다. 그러면 이런 애는 뭐 한다? 달빛을 먹으면 쌀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고시가리는 어디서 재배하느냐? 주로 중북부 지방에서 재배를 합니다. 얘는 조생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남부지방에서 고시가리 재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맛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저기 홋카이도 밑에 아오모리, 니가타 이런 데서 재배를 주로 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밥맛이 나와. 그 저 남부지방에서 시고쿠라든지 이런 데서 후쿠오카 이런 데서 고시가리 재배한 후쿠오카산 고시가리를 소개합니다 하면 전문가는 쳐다보지도 안 하죠. 그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고시가리라는 그 자체만으로 야 하고 사겠지. 집에 가서 밥 해먹고 니 맛도 내 맛도 뭐야 이거 속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은 속인 게 없어. 왜? 맞거든. 품종은 맞거든. 또 생산지도 맞잖아. 그런데 소비자가 먹으면 맛이 없어.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집은 사기다 하면서 안 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시가리고 일품이고 일미고 영호진미고 그 특성에 딱 맞는 뭔가를 내놔야 돼. 그래서 소비자가 딱 선택해서 딱 드셔봤을 때 아 역시 딱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딱 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돼야지. 엄지손가락 딱 나와야 됩니다. 그게 품종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맛을 갖고 얘기했는데 삼강이라는 게 있어요. 삼강. 뭐 삼강 오륜 할 때 삼강이 아니고 이거는 병에 강하다. 세계의 병에 강하다. 흰빛 입마른 병, 줄기 마른 병, 도열병 이 병에 강한 품종 해서 삼강배라는 애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품종을 만들 때 또 조금 전에 한 직파성 품종이 있겠죠. 그럼 직파성 품종이 갖춰야 될 조건이 뭐였어요? 아까 볼 때 잘 쓰러진다 했죠. 그죠? 첫째는 도복, 저항성, 쓰러짐 방지, 라징 리지스턴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첫째는 잘 안 쓰러져야 된다. 두 번째는 잘 자란다. 잘 자란다는 표현을 우리는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고, 그럼 뭐 잘 자란다, CGR, 이거는 크랍 그로스 레이트가 높아야 된다 하든지, 아니면 NAR, Net Assimilation 레이트가 높아야 된다라든지, 뭔가 좀 사이언티픽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자라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뭔가 그렇잖아. 비과학적이지 못하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죠? 이거예요. 그 다음 또 뭐다? 저온 발화성이라. 이 왜냐하면, 자, 우리가 육묘를, 모를 기르는 것은, 싹 틔우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장치 속에서 키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인위적으로 온도를 높여주죠. 그럼 옮겨 심는 거는 이양하는 시기는, 트랜스플랜팅 하는 시기는 이제 6월이죠, 보통. 남부지방에서 6월이다.
6월에는 이미 따뜻해져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차가운 데서 적응할 그런 이유가 없지만 직파라는 것은 5월에 파종을 한다 이겁니다. 5월 파종하면은 온도가 낮을 경우도 있어. 그럼 발화를 안 해. 그래서 저온에도 발화할 수 있는 로우 템퍼러처 상태에서 저미너빌리티, 발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이런 특성을 갖춰야 되는 것들이 이거다. 그래서 이 품종, 오늘 지금 품종하는 것은 품종적인 특징이 뭐냐? 갖춰야 될 요건들은 직파를 하는 배는 직파하는 대로 경기 이천에서 재배할 거는 또 저온에서 잘 자라는, 그리고 남부지방에서 재배하는 것은 고온에서도 등숙이 되었을 때 등숙이 잘 되고 밥맛이 좋은 이런 쌀을 생산하는데 맞춤형으로 품종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 강원도 오대산 주변에서 저 춘천이나 저런 데서 재배를 하려고 하면 벼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생종 또는 극조생종, 그죠? 늦게 심어도 빨리 수확할 수 있는 이런 품종이나 생육 기간이 짧은 이런 품종들을 심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북한에 우리가 남북 통일을 기원하면 북한에서 벼를 재배한다. 북한의 쌀 생산량이 엄청 적죠.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핵심적인 그는 농업에서 뭐냐면 라이스입니다. 그죠? 쌀만 있으면 거의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얼마만큼만 있으면. 지금 북한 인구가 3천만이죠? 약 3천만. 3천만 명이다. 그죠? 3천만 명인데 우리가 지금 5,100만이죠? 100만 명.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지금 소비를 하느냐 하면은 1인당 53kg, 4kg 정도 하고 있다. 그죠? 53, 4, 50kg대 보고, 북한에도 예를 들어서, 북한에는 다른 걸 좀 적게 먹기 때문에 한 60kg, 70kg 소비를 해야 됩니다. 한 70kg 정도로 소비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는 여기 380만 톤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한 300만 톤, 250에서 300만 톤이 생산돼야 된다. 그런데 실제 생산되는 건 한 200만 톤 이내라. 왜? 춥기 때문에. 처음에 첫째는 기후 자체가 기온이 이제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재배할 수 있는 벼 품종은 뭐다? 극조생종이나 단기성 품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량이 근본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정말 이제 나는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면서 신품종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하면 어떤 걸 만들겠다? 북한에서 재배했을 때 수량성이 높은 그런 품종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굶주림 선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동포지구를 배불리할 수 있는 하나의 획기적인 방안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생산해서 원조를 해줄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품종이에요. 그럼 뭐,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북한 얘기하고 한 거는 이미 뭐, 지금 문자가 들어왔어. 문자는 관계없는데, 그 뭐라 그러노? 경보 있죠? 뭐 산불 조심 사고 이런 거 뜨면은 레코딩이 안 돼. 전화기에서는. 하여튼 그래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품종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에 맞는, 그리고 또 소비자, 컨슈머들이 찾는 이제 요구하는 쌀을 생산해야 된다. 첫째는 뭐예요? 테이스티, 맛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퀀티티, 양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피어런스, 퀄리티. 외관상으로 보기에, 어떤 분들은,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그렇죠. 좀, 뭐라 그럴까, 섬세하다 할까, 좀 센시티브한 분들은 향 있잖아, 향.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밥을 하면은,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구수한 거, 이걸 찾으셔.
근데 젊은 층들은 좀 구수한 거를 싫어할 수 있어. 이거하고 내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된장 끓이면 된장 냄새가 좋은 학생들. 네, 오케이. 별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산업마다 달라. 이게 이제 밥 맛이라고 하는 건데, 라이스 퀄리티 자체도 그래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이게 좀 씻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된밥 드시기가 힘든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한테 된밥에가 이러면 고두밥 비슷한 거 하면 좋아하죠. 근데 죽 비스무리하고 뭐 그냥 씹으면 넘어가는 거 그런 거는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노인들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가 약하고 또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걸 좋아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쌀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도요타 회사에서 도요 이제 식미치가 테스트 식미치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밥을 해서 이 로봇한테 주는 거예요. 딱 주면 얘가 쫙 찍어가지고 밥맛 정도 70, 이거는 75, 8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평준화 시켜서 만든 기계입니다. 기계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이 기계를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드는데 이게 밥맛은 참 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평가단을 만들어요. 평가단을 최소 30명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죠. A, B, C, D 4개 딱 이렇게 접시를 놓고 각자마다 다 주는 거죠. 그러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첫째, 외관상으로 우수, 조금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이런 식으로 5단계. 그 다음에 또 먹어봤을 때 식감 씹히는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느끼는 맛,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한 7개, 10가지 종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럼 이 검증단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검증단 30명을 뽑을 때가 중요하죠. 검증단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검증단이 젊은 층으로 하면은 약간 이렇게 이렇게 부드러운 쌀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런데 성비도 중요해. 남이냐, 여냐 따라서. 이제 남학생들은 약간 또 스트롱한 걸 좋아하고 여학생들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검증단을 아주 잘 선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당선 예상자 딱 바로 나오죠? 지금 7시 7pm 되면 뉴스에 당선 예상자 누구 딱 바로 뜨죠? 그 왜? 그러니까 5,100만 중에 투표하는 분이 뭐 4천만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죠? 그럼 투표율이 얼마에서 뭐 누가 어떻다 하는데, 실제 이제 조사하는 인원은 10,000명밖에 안 돼요. 10,000명 이내라. 이것만 해도 얼마든지 당락을 알 수 있다. 이 통계예요. 그런데 이 밥맛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품종을 생산해서 마케팅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소비자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소비자분들이 찾지 않는 쌀을 생산했다 하면 팔지도 못해. 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분들이 지금은 이제 어떤 쌀이든 쌀이라 하면 그냥 드시긴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어떤 품종, 어디에서 생산한 또는 더 나아가면 누가 생산한까지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과학화, 스마트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가 지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농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걸 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주곡이라고 하죠. 메이저 푸드라고 합니다. 주곡이죠. 주식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곡의 경우에는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또 없어야 되고 가격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주곡이 위협을 받는 경우가 뭐냐면 외국산, 수입상 임포트할 경우, 수입할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주고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우리 학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다. 왜? 이 메이저 푸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없어지면은, 부족해지거나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명을 외국에 담보로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분들이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쌀 나 재배 안 할란다. 예를 들어서 재배 안 하고 거기에다 뭐 한다? 나 아파트 짓겠다. 허가 내달라. 왜? 내 논인데 왜 정부가 자지우지 하느냐. 쌀값도 보장 안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반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토가 논이 뭐 돼버린다? 뭐 아파트가 돈이 제일 많이 되니까 아파트로다 공장에다 다 썰어버리는 게 아니고 다 들어서버리는 순간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곡을 생산할 기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논 중에서도 논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농지, 상대농지라는 얘기를 씁니다. 절대농지는 절대농지 외에는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경지정리라고 있어요. 경지정리를 한 논은 거의가 절대농지입니다. 이것은 손을 못 댄다. 공장을 못 짓는다.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정부가 보장을 해주죠. 어느 정도 쌀값은 보장을 해줘야 되고 또 생산됐을 때 수미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주곡에 관한 얘기고 그거 말고 이제 나는 참깨를 재배하는데 참깨도 이래 해달라 이래 버리면 곤란하다. 그거는 주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띠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외국에 담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주곡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벼의 일생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여기서 스타트를 했어요. 자, 이제 맨 처음에 하나의 시드 종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를 옮겨 심는다. 이것을 이 안기 트랜스플랜팅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옮겨 심고 나서 뭐 합니까? 이제 새끼를 치죠. 이렇게 분할을 한다. 네, 여기서 이제 분할기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을 하는데 이삭을 맺는 나중에 맺을 수 있는 시기까지의 분할을 뭐라 한다? 유효 분할이라고 하고 그런데 요 뒤에 분할은 하는데 열매를 못 맺는 분할이 있다. 효과 없다 해서 무효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최종적으로 뭐다? 분할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다 해서 최고 분할기 이렇게 말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시기가 지나면 또는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느냐 하면 요 아래 마디 두 번째 마디에서 어린 이삭이 분화가 된다. 그러면서 어린 이삭 유수가 분화된다. 분화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5일 정도 지나면 형성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수 형성기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럼 유수가 형성되고 나면 유수가 자라겠죠. 그러면 이쯤 되면 이렇게 자라와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면은 이만큼 올라서 이게 잎집이 볼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엽신이 이렇게 돼 있고 볼록하게 그러니까 잉태할 잉 그래서 수잉기라고 합니다. 이삭이 잉태할 잉 그래서 수잉기 영어로 하면 부팅 스테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출수 바깥으로 요렇게 이제 여기 볼록했던 게 이삭을 요렇게 여기 엽신이고 이삭이 요렇게 고개를 내밉니다. 이걸 이제 출수라고 합니다. 출수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출수부터는 뭐가 이제 시작이 되느냐 하면 라이프닝, 이제 성숙기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성숙기는 요 이삭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실제 이 모습은 어떠냐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이삭이라고 그래요. 이삭, 영어로는 페니칼 또는 ear, EAR, 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요 하나하나를 이 나달, 알맹이죠. 요거는 스파이크라고 해요. 스파이크렛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것은 이제 처음에는 이 알맹이가 어떻게 커져 가느냐면 요렇게 길이 자라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너비가 요렇게 커지고, 그 다음 볼록해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완성되어 가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여기는 맨 처음에는 이제 젖처럼 안에 여기 딱 자라보면은 요때는 딱 잘면은 우유나 젖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요것을 뭐다? 전유자를 써서 유수기라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딱 잘면은 풀처럼 이 손톱으로 딱 눌러보면 풀처럼 그래요. 밥 해놓은 밥풀처럼. 그 다음에 요것을 뭐라 한다? 풀호자를 써서 호수기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호수기에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여기에 알맹이는 어느 정도 충실해 있어요. 근데 바깥쪽이 약간 황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요때를 황숙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황숙기를 지나면 여기에 바깥쪽이 이제 갈색으로 약간 변합니다. 약간 갈색으로. 요때 변하는 시기를 완벽히 이겼다 해서 완숙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완숙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흑갈색으로 변해버려요. 그건 이거는 이제 고스라진다 해서 고숙기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확할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냐? 이 완숙기입니다. 완숙기인데 이 완숙기 때 하면은 이제 수분 함량이 통상적으로 완숙기 초기, 중기, 후기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수분이 24%입니다. 요 이삭 이걸 다 따서 수분 함량을 측정해 보니까 24%더라 하는 얘기예요. 요게 수확의 적지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전에 하면 수분이 한 20% 정도 됐을 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하면 이게 늦게죠. 20%는 뒤에죠, 그죠? 이렇게 되는. 늦게 하면 이 종자 깨집니다. 동할미라고 합니다. 동할미 깨지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리고 밥맛도 아주 없어요. 이때 하면. 그러면 여기 30%대 수분이 30%일 때 하면 어떠냐? 밥맛은 아주 좋아. 다 성숙했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이게 파이널로 우리가 15% 또는 16%까지 건조를 시켜야 되죠. 그럼 30%에서 15%로 건조시키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건조 기간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투입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비경제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24%일 때 가장 밥맛도 좋고 경제적이다 하는 게 솔루션이다. 답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비의 일정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비료의 3요소 하면 뭐죠? N, P, K 이렇게 주는데 흡수하는 형태로 보면은 뭡니까? 이것은 뭐죠? 질소는 NH4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 형태로 흡수를 합니다. 하는데 논에서는 주로 형기성이기 때문에 NH4 형태로 하는 거죠. 근데 이 P는 P2O5나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K2O 이런 형태로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료량을 계산할 때는 NPK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료 종류마다 이게 얼마씩 들어있다 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하는데 비료는 얼마나 하느냐? 787 NPK 킬로그램 per 테날 시바르당 소위 300평당 787kg 정도 주면은 밥맛이 아주 좋은 쌀이다. 아니다. 더 밥맛이 좋은 쌀을 나는 만들고 싶다 하면 이거 한 5kg나 4kg 정도 주면은 밥맛이 아주 좋은 소위 단백질 함량이 적은 쌀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병도 잘 안 걸려. 질소를 지켜주면. 그래서 벼에 있어서만큼은 이 라이스에 있어서만큼은 SiO2
이 규산이 매우 중요한 비료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6대 원소는 안 들어가지만 17대 원소로 지금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필수 원소 하면 16대 원소가 아니고 요 규산을 포함한 17대 원소라고 얘기해야 할 정도로 그러하다. 미국에서는 실제 17대 원소를 쓰고 있어요. 규산이. 그래서 이 규산질 비료는 절대적으로 벼 재배할 때는 줘야 된다. 이게 철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료는 이 벼가 자랄 때 흡수하는 패턴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 이 질소 N은 어떤 때 많이 흡수하느냐 하면 초기 때, 이때 많이 흡수를 해요. 쭉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다시 갑니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P는 뭐냐면, P는 조금 늦어요. 이렇게. 그 다음 K는 더 늦어. K는 어디 가는? 이쪽.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패턴이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NPK 했어요. 이 비료를 전부 기비는 영어로 하면 베이설 퍼틸라이저로 줬지만, 이제 최근에는 연구를 해보니까 초기에 K 다 줘보니까 흡수가 안 되더라는 거지. 그 후반기에 부족해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유수 분화, 유수 형성기 이때 있죠. 요때 주더라. 그럼 이때가 언제냐? 출수 이삭이 폐기 마이너스 30일 또는 25일 요 사이에 주니까 칼륨이 더 많이 흡수되고 또 이삭 요 나달 있죠. 나달 알맹이가 많이 달리더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밝혀낸 거죠. 그리고 이때 수인기 출수기 이때 되니까 병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이때 무효분을기 있잖아요. 이때 잎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병이 많이 발생해. 그러면 어떻게 하지? 강하게 키워야지 해서 나온 게 보니까 이 규산을 액화시켜서 액체로 해서 물에 희석해서 스프레이를 뿌리는 그런 비료가 나온 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농산업이죠. 이거 하니까 왜? 세포백이 있으면 세포백 바깥쪽에 큐티큐를 실리카청을 형성해버려요. 그러니까 병충이나 균이 이렇게 잘 침투를 안 해. 딱딱해. 그러니까 지가 보기에는 먹기에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먹게 돼. 그리고 요게 세포백을 단단하게 지탱을 하니까 도복도 잘 안 돼. 쓰러지지 않지. 그러니까 아주 스트롱하게 갈 수 있는 게 규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산질 비료의 필요성, 비료는 언제 많이 흡수하는가, 요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조종 만생종을 얘기할 때 종자 파종을 해서 어디까지? 출수기까지. 요 기간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유수 형성기 분화기 요까지를 영양생장기라 그럽니다. 영양생장기고, 그 다음에 유수 분화에서 출수 이삭이 펼 때까지 신장기라 그래요. 신장기. 그 다음에 요 출수 이삭이 펴고 나서 수확할 때까지를 성숙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조중만생종의 결정은 어디서 나느냐 하면은 여기 이 성숙 기간은 최소 30일에서 45일까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거의 변함이 없어. 그러면 아까 극단기성 또는 조생종 품종은 120일까지만 해도 수확을 한다 했죠. 그러니까 만생종은 180일 걸린다 했죠. 60일의 갭이 있다. 여기 아무리 해보니까 15일인데 나머지 그러니까 45일은 어디서 결정하느냐? 여기서 결정한다. 여기. 파종에서 시작해서 유수 분화까지. 요 시기가 뭘 결정한다? 조중만생을 결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숙기 기간 또 신장 기간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문제는 여기서 영양생장 기간에서 짧고 길고에 따라서 조생종이냐 만생종이냐 단기성이냐 결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기간이면 문제가 다른데 이 기간이 지금 짧죠? 짧은 거는 어떻게 한다? 파종을 할 때 한 개를 할까요? 좀 많이 할까요? 좀 많이 해주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생육 기간이 짧으니까. 왜? 이게 가지치기, 소위 새끼치기 하는데 힘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중산간지나 이런 데 추운 데서 재배할 때는 단기성 또는 조생종을 재배할 때는 한 7, 8개 정도의 묘를 옮겨 심는 것이 유리하고 남부지방 이런 데는 한 절반 정도의 4, 5개 정도 4개 내지 5개 정도를 한 포기로 한 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품종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서 이 조생종은 영양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짧으니까 이 한 2% 보면 단위 인 면적당 광합성 액티비티, 활력이 만생종, 중만생종에 비해서 더 크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죠? 시험 공부를 하는데 긴 시간 준비하는 학생, 짧게 하는 학생, 똑같은 성적을 내려고 하면 시험 기간 준비를 짧게 한 학생은 폭발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좀 이제 시간이 긴 학생은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가도 된다는 그런 의미하고 일맥상통한다 이겁니다. 그죠?